안녕하세요. 부동산 책 읽어주는 브리니입니다. 오늘은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라는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송희구이고요.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님 책을 쓰신 같은 작가이십니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슈퍼리치와의 대화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13페이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다리 아파요. 캠핑 의자를 가지고 올 걸 그랬네. 이거 깔고 바닥에 잠깐 앉아 있자. 영철은 오랜만에 아들 영현을 데리고 놀이동산에 왔다. 손에 들고 있던 팜플릿을 펼쳐서 바닥에 깔고 아들 영현을 앉힌다. 영현은 줄도 서지 않고 바로 놀이기구에 탑승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아빠, 저 사람들은 왜 줄을 안 서요? 돈 많다고 자랑하는 거야. 영철은 한숨을 섞어 대답한다. 우리도 줄 안 서면 안 돼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줄 안 서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래도 우리는 줄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냥 들어가요? 줄을 안 서고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있어. 그런데 그 티켓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거야. 어차피 타는 것은 똑같아. 그냥 조금 천천히 타고 빨리 탈 뿐이야.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다 추억이야. 아빠도 어릴 때 2시간씩 기다렸어. 영현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시무룩하게 바닥만 내려다본다. 주변을 둘러보던 영철은 누군가와 눈이 마주친다. 아는 사람이다. 깜짝 놀란 영철은 기억을 더듬는다. 어? 광수 맞지? 혹시 용철이야? 우와, 이게 말이 돼? 오, 진짜 반갑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만이야? 20년? 딱 20년. 하나도 안 변했네. 광수와 영철은 두 손을 꽉 맞잡는다. 네 아들이야? 광현이. 얘는 네 아들이구나. 그래, 영현이야. 영철과 광수는 어색해서 쭈뼛거리는 아들 둘도 인사시킨다. 그 사이 영철이 서 있던 줄이 조금씩 앞으로 움직인다. 용철아, 이렇게 만났는데 점심 같이 먹을까? 좋지. 이것만 타고 먹자. 여기부터 1시간이라고 쓰여있는 안내판을 흘끗 본 광수가 말한다. 우리는 이거 타고 나서 다른 것도 타고 있을게. 1시간 뒤에 저기 카페테리아 앞에서 봐. 광수와 아들 광현은 줄을 서지 않고 바로 들어간다. 20초 기다리고 2분짜리 놀이기구를 탄다. 영현과 영철은 1시간을 기다려 2분짜리 놀이기구를 탄다. 광수와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간다. 화려한 퍼레이드가 지나간다. 형형색색의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춤을 추는 무용수들이 영철의 눈길을 잡아 끈다. 영철은 약속 시간이 가까워진 것도 모르고 넋을 바라본다. 아빠, 시간 다 됐어요. 빨리 가요. 옆에서 영현이가 보챈다. 괜찮아. 좀 늦어도 돼. 아빠랑 엄청 친했던 친구거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요. 그리고 약속은 지켜야죠. 알았어. 조금만 더 보고 가자. 영철과 영현은 15분 늦게 약속 장소에 도착한다. 미리 카페테리아에 자리를 잡아놓고 있던 광수가 이쪽이라면서 손을 흔든다. 영현이가 먼저 인사를 한다. 안녕, 나는 영현이야. 안녕, 나는 광현이야. 어색함을 깨고 영현이가 친근하게 물어본다. 넌 뭐 탔어? 프렌치 레볼루션도 탔고 신바트의 모험이랑 아틀란티스 그리고 후룸라이드, 바이킹도 탔어. 우와, 많이 탔네? 좋겠다. 너는? 나는 방금 그거 하나 타고 온 거야. 1시간 넘게 기다렸어. 이상하다. 나는 하나도 안 기다리고 탔는데?
내가 탄 것들이 인기가 없는 거였나? 듣고 있던 광수가 끼어든다. 아저씨하고 광현이는 조금 일찍 들어왔어. 그리고 이 티켓은 줄을 안 써도 되는 티켓이라서 그래. 아빠가 그 티켓을 사는 사람들은 돈 낭비하고 인내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영애의 입에서 아까 자신이 말했던 내용이 그대로 흘러나오자 난처해진 영철은 화제를 돌린다. 아, 얘들아, 뭐 먹을래? 롯데월드 왔으니까 떡볶이에 쫄면 먹을까? 네, 좋아요. 주문한 음식이 나온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먹는다. 광수가 진심으로 반갑다는 눈빛으로 영철을 바라보며 말한다. 고등학교 때 우리 둘이 맨날 붙어 다녔는데 졸업하고 아예 연락이 안 됐네. 보고 싶었다. 대학 다니고 군대 가고 연애하고 결혼하고 먹고 사느라 서로 정신 없었지 뭐. 맞아. 벌써 우리가 마흔이라니 시간 참 무섭게 빠르다. 그러게 어떻게 지냈어? 영철은 광수가 무슨 돈이 있기에 프리미엄 티켓을 샀는지 너무 궁금하다. 고등학교 때 광수 부모님이 하시던 가게에 수도 없이 들락날락 했던지라 집안 사정을 아주 잘 안다. 금수저는 절대 아니다. 지금 옷차림만 봐도 동네의 허름한 복덕방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아저씨 같다. 광수는 입에 있는 떡볶이를 삼키고 대답한다. 나는 지방에 있는 작은 건축회사 다니다가 지금은 나왔어. 공부를 못했던 광수는 지방대를 갔다. 서울 상위권 대학의 경영학과를 다니던 영철은 대놓고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은근히 지방대를 무시하며 지냈다. 어쩌면 그 이유 때문에 영철과 광수가 연락이 안 된 것인지도 모른다. 광수가 말을 이어간다. 거기서 일하면서 광현이 엄마 만나서 결혼까지 했고, 너는? 나는 광화문 쪽에서 일해. 역시 공부 잘하더니 성공했네. 대기업 다니나 봐. 뭐 그렇지. 멋있다. 나는 언제쯤 정장 입고 사원증 목에 걸고 커피 한 잔 손에 들고 광화문 거리를 걸어볼까? 나도 그게 처음에는 멋있는 줄 알았는데 좀 지나 보니까 다 똑같더라. 별거 없어. 아이들은 밥을 다 먹었는지 어느새 테이블에서 일어나 자기들끼리 놀고 있다. 영철과 광수도 적당히 배가 부르자 식사를 마친다. 잠깐 아이들이 노는 쪽을 쳐다본 광수가 말한다. 애들끼리 타게 할까? 나는 몇 개 탔더니 멀미가 나네. 내가 이 티켓 영현이 줄게. 그럴까? 광수는 영현에게 프리미엄 티켓을 건네며 머리를 쓰다듬는다. 재밌게 타고 와. 아저씨랑 아빠는 저기서 커피 한 잔 하고 있을게. 점심은 광수가 먼저 계산을 해서 커피는 영철이 계산한다. 그을린 얼굴, 두툼하고 상처 가득한 손, 나이대에 비해 많은 흰머리. 영철보다는 최소 5살은 많아 보이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광수의 행동거지에서 어딘가 모를 여유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다. 나이가 들어 보여서 여유로워 보이나? 그보다는 9만 원 가까이나 하는 프리미엄 티켓을 2장이나 구매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자유이용권은 50% 할인받아 1인당 3만 원씩 6만 원. 프리미엄 티켓은 1인당 9만 원씩 18만 원. 전부 합치면 다 해서 24만 원이다. 놀이기구 타는데 24만 원이나 쓴다고? 혹시 지방에 살아서 여기에 자주 올 기회가 없는지도 모르겠다. 한 번 온 김에 제대로 놀다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럼 인정. 영철이 물어본다. 다니던 회사에서 나왔으면 그럼 사업하는 거야? 사업, 그렇지. 작게 하고 있어. 아무리 작아도 자기가 주인이면 사업이지 뭘. 좀 어때? 재밌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직장 다닐 때보다는 신경 쓸 게 많은데. 그래도 내일이니까 정부치고 하고 있는 거지. 한편으로는 배우는 것도 많아. 그렇구나. 지금은 어디 살아? 나는 저 위에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킨다. 역시 멀리서 왔구나. 휴전선 근처에서 왔나? 멀리서 왔는데 밥은 내가 살걸. 나도 어디 사는지 물어봐주면 좋겠다. 나는 천당 아래 분당 살거든. 나야말로 진짜 위에 살고 있는 거지. 페라가모 벨트에 타이틀리스트 골프웨어를 입고 있는 자신과
노란색 나이키 운동화에 브랜드도 알 수 없는 헐렁한 셔츠, 면바지 차림의 광수는 격차가 느껴진다. 괜히 미안해진다. 중학교 때부터 영처럼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고 엄친아 소리를 들으며 좋은 대학에 진학했다. 반대로 광수는 수능 성적에는 도움 안 되는 소설책과 잡지를 많이 봤다. 광수 부모님은 골동품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간판에는 골동품이라는 세 글자만 크게 써 있었다. 영철이 보기에는 쓸만한 쓰레기들을 모아서 파는 것 같았다. 광수는 주말마다 가게 주차장에서 골동품을 고치고 수리하는 일을 했다. 다들 학원에 가고 과외를 받을 시간에 공부와는 상관없는 일과를 보냈다. 그 결과 지방대에 갔다. 아이들이 놀이기구를 다 탔는지 장난을 치면서 걸어온다. 집에 갈 시간이다. 광현아, 아저씨가 티셔츠 하나 줄게. 영철은 광수에게 자랑도 할 겸 차 뒷좌석에서 몇 달째 굴러다니는 안 입는 회사 야구팀 유니폼을 주려고 한다. 무엇보다 올해 초에 뽑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를 보여주고 싶다. 같이 주차장으로 간다. 영철은 차키 버튼을 누른다. 삑삑. 영롱한 순백색의 패밀리 세단의 정석,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의 라이트가 깜빡인다. 넥센 타이어가 아닌 미쉐린 타이어로 감싸인 휠은 오늘따라 한 번도 쓰지 않은 은색 고기 불판처럼 눈부시게 빛난다. 뒷좌석 문을 연다. 식빵이 담긴 봉지들이 가득 있고 그 옆에 비닐을 벗기지 않은 새 티셔츠들이 있다. 티셔츠 두 장을 꺼낸다. 이거는 광수 거, 이거는 광현이 거. 고맙습니다. 잘 입겠습니다, 아저씨. 그래, 광현아. 혹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아저씨한테 얘기해. 아저씨가 가져다 줄게. 광수야, 넌 어떻게 가? 우리는 차 안 가지고 왔어. 차도 없나 보다. 아니면 차는 있지만 너무 구려서 창피한 건가? 광수야, 오늘 진짜 많고 왔다. 이렇게 우리가 또 만날 줄은 누가 알았겠니? 그래, 연락하면서 지내자, 영현아.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와. 아저씨가 맛있는 것도 사줄게. 영철은 시동을 거는 스마트 버튼을 누른다. 부르릉. 평소보다 부드럽게 시동이 걸린다. 신사옥 프로젝트. 그룹 회장이 최근에 강남에 위치한 신사옥 부지를 매입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계열사를 하나의 건물로 모아 시너지를 내보자는 회장의 오랜 계획이었다. 원래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자는 것이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들의 의견이었지만 회장은 새로 짓고 싶어 했다. 랜드마크가 될 만한 사옥을 지어 그룹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돌아가신 회장의 아버지가 염원하던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중간 관리자인 영철은 신사업 프로젝트 팀으로 임시 파견 근무를 하게 되었다. 가장 까다로운 일인 시공사와 설계사 선정은 계획보다 빨리 끝났다. 시공사 입찰 자료를 검토해 보니 한 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모두 담합의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오후에는 시공사와의 첫 미팅이 있다. 영철과 팀원들은 미리 대회의실에서 기다린다. 잠시 후 시공사 대표와 직원 몇 명이 안내를 받아 들어온다. 낯익은 얼굴이다. 광수다. 영철과 광수는 서로를 보며 이게 무슨 일이냐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광수야, 여기 어쩐 일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혹시나 뒷말이 나올 수도 있어 꾹 참는다. 회의하는 내내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우리 같은 대기업의 사옥 시공을 조그마한 광순의 개인 회사에서 한다고? 설마 하청업자겠지. 아니면 회장님과 아는 사이인가? 영철이 멍하게 있는 사이 동료들이 중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일정과 대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작성한다. 무사히 회의가 끝나고 광수와 영철은 회사 근처 카페로 간다. 광수야, 어떻게 된 거야? 입찰 참여했는데 우리 회사가 됐어. 작년에 너희 회사 계열사에 공장 건물 두 채를 지었는데 평이 좋았나 봐. 그래? 몰랐네. 나도 좀 놀랐어. 원래 공장 건물만 전문으로 했거든. 그런데 빌딩에 도전해보고 싶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 설계사가 있는데 그분이 설계를 하고 우리는 시공만 하는 거야. 설계사가 프랑스인이라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한국말을 엄청 잘 하시더라고. 재미있을 것 같네.
대단하다. 근데 괜찮겠어? 뭐가? 아니, 사업 건축 경험도 없고, 혹시 현금 흐름 잘못돼서 회사가 어려워진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 영철은 의심 반, 진심 반으로 물어본다. 해보는 거지. 너희 회사가 돈 안 줄 회사는 아니니까. 나만 잘하면 돼. 영철이 네가 이번 공사 담당자야? 원래 마케팅 팀에 있다가 사업 짓는 동안만 담당하게 됐어. 이후 몇 달간 영철이 속한 팀과 설계사, 시공사의 추가 회의가 여러 번 진행되었다. 설계가 끝나고 공사가 시작된다. 공사 차량 출입구를 정하고 펜스를 친다. 굴착기와 덤프트럭들이 대기 중이다. 공사 현장에 영철이 온다. 영철을 본 광수가 반갑게 웃으며 인사한다. 영철아, 오늘 무슨 일이야? 회장님이 사업 건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셔. 진행 상황을 거의 매일 보고받으려고 하시네. 나도 회장님을 뉴스에서나 봤지. 실제로 본 적은 거의 없는데. 지금은 신사업 프로젝트 하는 우리 팀을 회장실 바로 입구 쪽에 배치해 놓았을 정도야. 내가 사진 보내주면 되는데. 직접 가서 사진 찍고 확인하라고 하신다. 브리핑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아는 게 있어야지. 오늘은 뭐 하는 날이야? 건축 용어를 많이 쓰면 회장님도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쉽게 설명해 줄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땅을 파는 거야. 지하 주차장, 아케이드 공간을 생각하면 돼. 땅 파는 게 그냥 흙만 걷어내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거대한 안반이라도 나오면 폭약을 써야 해. 폭약? 다이애나마이트 말하는 거야? 그런 거. 폭약을 쓰는 전문 업체를 따로 써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 게다가 주변 민원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신경 쓸 게 많아져. 오케이. 영철은 아이패드를 들고 받아 적는다. 땅만 계속 파는 거야? 그렇기는 한데 옆에 있는 건물들의 집안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주변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해. 이걸 흙막이 공사라고 해. 주위 집안이 붕괴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거야. 그냥 삽질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광수는 중장비에 올라타는 기사들을 바라보며 말한다. 이렇게 땅을 파면 팔수록 설계 도면에 있는 건물이 눈앞에 그려지는 게 참 신기해. 이 종이에 그려진 도면은 상상 속의 그림 같은데 현실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내가 옛날에 읽었던 책들, 만들었던 잡다한 그런 것들과는 비슷한 것 같아. 시작하겠습니다. 현장 소장이 외친다. 시계를 보니 오전 8시 59분이다. 광수가 맡은 현장에는 원칙이 하나 있다. 첫 삽은 항상 오전 9시에 뜨는 것. 오전에 시작할 수도 있고 오후에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오전 9시에 해야 잘 될 것만 같다. 미신인 것 같지만 예전에 광수가 일했던 회사 사장님이 늘 그래왔기 때문에 따라하고 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대형 중장비 15대가 투입되어 바닥을 긁어낸다. 한쪽으로 흙을 모으기도 하고 모아둔 흙은 트럭에 옮겨 싣는다. 여태까지 공사장이 있으면 지나가면서 펜스의 틈새로만 봤지 이렇게 직접 안에서 보니 하나의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느낌이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광수는 15분 정도만 확인하더니 영철에게 온다. 광수야, 더 안 봐도 괜찮아? 저분들은 베테랑이셔. 저 굴착기 핸들만 30년씩 잡으신 분들이야. 그래도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 관리자가 쳐다보고 있는 걸 더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마치 밥 먹고 있는데 누가 쳐다보고 있으면 불편한 것처럼. 그리고 저쪽에 계신 현장 소장님이 나보다 더 잘 아셔서 믿고 맡기는 거야. 영철은 안전모가 답답한지 들었다 놨다 하며 통풍을 시킨다. 그럼 오늘은 땅만 파는 거야? 어, 언제까지? 이 작업이 생각보다 긴데 일단 1년 보고 있어. 1년? 그럼 1년 동안 계속 땅만 파고 있다고 보고해야 돼? 하하, 그렇지 뭐. 회장님도 잘 아실 거야. 그럼 우리 팀은 1년 동안 뭐 하지? 안 그래도 연수원 진급자 교육이다, 영어 교육이다, 뭐 여러 개 잡혔는데 잘 됐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네. 할 거야 많지. 설계안 검토하면서 외장재, 내장재, 샤시, 조명.
그런 것들 수정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바꾸고 은근히 할 일이 많아. 뭘 알아야 바꾸던지 할 텐데. 다른 사업들 많이 돌아다녀 봐. 동선은 어떤지, 어떤 자재가 고급스럽게 보이는지, 어떤 조명이 효율이 좋은지, 뭐 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은 어느 정도로 할 건지 같은 거 말이야. 그런 거 체크해 보면 좋지. 음, 사진 잔뜩 붙여놓기 해서 파워포인트 만들기는 좋겠네. 뭔가 열심히 돌아다녔다는 티도 낼 수 있고. 영철은 안전모를 벗는다. 머리가 눌렸다. 1년이 지나고 터 파기 공사가 끝났다. 주황색의 두꺼운 H빔이 하나씩 현장으로 들어온다. 골조가 세워지기 시작한다. 영철은 다음 날 보고서에 넣어야 할 부분 사진을 깜빡하고 못 찍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광수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늦은 시간이라 직접 현장에 간다.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문이 열려 있다. 보통은 당직 근무자가 잠궈 놓는데 이상하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당직 근무자와 어떤 남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자세히 보니 광수다. 트레이너복의 운동화 차림이다. 영철을 발견한 광수가 반갑게 인사한다. 영철아, 이 시간에 웬일이야? 사진을 못 찍은 곳이 있어서 찍으러 왔지. 이 밤에? 위험하게 뭐하러 왔어?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밤에 너 번거롭잖아. 그런데 넌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조깅하다가 당직 반장님 심심할까봐 잠깐 들렀어. 광수의 집은 저 위쪽이라고 했는데 휴전선 근처 철책이 길게 늘어서 있는 그곳. 너 저 위쪽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 저기 위에. 광수의 손가락은 롯데월드 타워를 가리키고 있다. 롯데월드 타워? 저기? 시그니엘이라고? 일부 층은 레지던스인데 분양받아서 들어갔어. 그럼 롯데월드에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위라고 했던 것은 저 북쪽 판문점 입구 근처가 아닌 하늘, 저기서 여기까지는 대략 3km, 왕복 6km, 충분히 조깅할 수 있는 거리다. 너무 명쾌하게 맞아떨어져서 상쾌한 충격이 영철의 머리를 한 대 치고 지나간다. 그렇구나. 그럼 난 현장 사진 좀 찍을게. 그래. 반장님, 여기 조명 좀 켜주세요. 파박, 파박. 조명이 투박한 소리를 내며 켜진다. 영철은 정신이 혼미한 채로 사진을 대충 찍는다. 광수야, 그럼 난 가볼게. 영철은 차 안에 앉아 있다. 어두운 밤. 아무리 멀리 가도 보이는 저 롯데월드 타워는 한밤중에 더 아름답게 빛난다. 천당 아래 분당인데 광수는 천당에 살고 있다. 혹시 저 안에 10평짜리 오피스텔이 있나? 분양받아서 청약에 당첨된 건가? 궁금해서 미치겠다. 신호등이 걸리자마자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본다. 뒤에서 빵빵거리며 클락션을 울린다. 어느새 초록불로 바뀌었다. 다시 출발한다. 맨날 신호에 걸려서 짜증이 폭발했던 마음은 어디 갔는지 제발 신호등에 걸리기를 소망한다. 주황색 불에서 질주할까 멈출까 갈등케 하던 신호등이 오늘따라 영롱한 초록빛만 내뿜는다. 어느새 집에 도착한다.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다. 다시 찾아본다. 10평짜리는 없다. 가장 작은 평수의 실거래가가 50억 원이다. 대체 광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공부도 못했던 골동품 가게 아들이 뭔가 이상하다. 옛날에 비트코인 사뒀나? 하긴 엉뚱한 거 좋아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 다시 자세히 물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아니,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상상 속의 그림을 현실로 만들기. 영철은 요즘 연수원 교육을 받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다. 집에서 2시간을 달려 연수원 주차장에 도착한다. 외제차가 즐비하다. 영철의 벤츠 E클래스 정도면 꿀리지 않는다. 라이벌 BMW 5 시리즈가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차는 벤츠다. 같은 벤츠라도 C클래스 정도는 가볍게 비웃어준다. 아마도 어린 놈들이 벤츠 한번 타보고 싶어서 겨우겨우 돈 끌어 모아서 할부로 왕창 때려서 샀을 것이다. 라이벌에 끼고 싶은 아우디도 보이지만 폭스바겐급으로 내려간 지 오래다. 역시 차는 벤츠다. 메르세데스 벤츠, 삼각별, 그리고 성공. 강의실에 들어가니 다른 계열사 사람들이 있다. 화학, 증권, 중공업, 자산운용, 엔지니어링.
에너지 등등. 처음에는 어색했으나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지고 나니 살짝 분위기가 풀린다. 과묵했던 아저씨들의 입에서 가벼운 미소가 보이기 시작한다. 첫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다. 우르르 몰려서 담배를 피러 나간다. 다들 미간에 깊은 주름 한두 개씩 만들고 핸드폰을 바라본다. 에너지 회사 다니는 사람이 먼저 말한다. 아, 우리 회사 거 샀는데 개박살 났네요. 증권사 다니는 사람이 대답한다. 우리 그룹사 주식은 사면 안 돼요. 우리를 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회사가 발전을 하겠어요. 사실 내가 아는 소스가 하나 있는데 영철의 눈이 둥그러지며 몸을 돌린다. 뭔데요? 아는 형님이 작전 세력이거든요. 내부 정보를 하나 받았는데 아, 형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에이, 좀 알려줘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에너지 다니는 사람이 은근슬쩍 옆에 다가서며 말한다. 그럼 우리 조원들한테만 알려주는 거니까 절대 어디 가서 말하면 안 돼요. 저 큰일 나요. 알았어요, 알았어. 루나 바이오 헬스케어. 줄여서 루바라고도 하는데요. 루나 바이오 헬스케어? 우리끼리는 루바라고 불러요.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루바. 아, 네. 근데 그게 왜요? 지금 탈모 치료제 3차 실험까지 완료했는데요. 이 약을 아무 데나 발라도 털이 막 자라요. 이 사진 좀 봐요. 어쩌면 상장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피던 담배를 멈추고 핸드폰 속의 사진을 본다. 털이 수북하다. 이거 진짜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 탈모인들을 구원해줄 이 약이 출시만 되면 바로 그냥 코스피의 나스닥 상장이죠. 상장이요? 그럼 500만 원어치만 사도도? 우와, 500만 원으로 상한가 치고 상장까지 하면 짭짤하긴 하겠지만 인생 역전은 어렵죠. 저는 퇴직금 미리 땡겨뒀어요. 영철은 인생 역전이라는 말에 시야가 뿌옇게 흐려진다. 머릿속에 스위치가 탁 켜지며 불이 쨍 하고 들어온다. 다른 주식 다 팔고 청약 통장, 비상금을 모두 털어 올인한다. 다음 날 5%가 오른다. 그 다음 날 9%가 오른다. 쭉쭉 오르고 있다. 신약 테스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머리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과 가슴에서 폭발하는 열 에너지가 만나 짜릿한 융합 반응을 일으킨다. 금요일 오후 2시, 연수원 교육이 모두 끝나고 집으로 향한다. 졸음이 쏟아져 휴게소에서 잠깐 쉬기로 한다. 할인이라고는 전혀 없는 휴게소 편의점에서 옥수수 수염차를 산다. 라면을 한 그릇 먹을까 하다가 소떡소떡을 산다. 소스를 뿌리고 증권 앱을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 마이너스 73%. 몇 년 전부터 마이너스 90%에서 마이너스 70%를 왔다 갔다 하던 코인들이 있다. 이건 코인 앱이 아닌데. 다시 배경 화면으로 돌아가서 증권 앱을 누른다. 종목명, 루나 바이오 헬스케어, 수익률 마이너스 73%. 이럴 수가. 다시 봐도 마이너스 73%다. 이것은 꿈이다. 꿈일 것이다. 그럴 리가 없다. 대한민국 탈모인들의 희망이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그러나 내 돈이 이렇게 날아가서는 안 된다. 증권사 개새끼. 한 입 먹은 소떡소떡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다. 배우러 왔는데 잃고 간다. 채우러 왔는데 비우고 간다. 시동을 켠다. 엑셀을 밟는다. 소리를 꽥 지르고 싶은데 믿기지가 않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운전하고 있는 것인지, 운전당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뭐가 진실인지, 뭐가 진실이 아닌지 모르겠다. 현재 이 시간과 공간이 상하 좌우로 갈라지며 4차원의 기묘한 세계로 이어지는 것 같다. 아니, 내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밀리는 고속도로를 뚫고 한강공원에 도착한다.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다리 쪽으로 간다. 영철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간다. 왜 오르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어 올라간다. 올라갈수록 다리를 건너는 차들의 소리가 가깝게 들린다. 높이 올라갈수록 시야도 높아진다. 다 올라가서 다리 위를 걸어간다.
교통체증 때문에 걷는 속도와 자동차의 속도가 비슷하다. 나는 계속 걷지만 차들은 가다서다를 반복한다. 다리의 중간 지점에 도착한다. 하늘은 이렇게 높고 푸른데 내 주식은 떨어지고, 강물은 이렇게 넓고 파란데 내 주식은 떨어지고, 팔에서 떨어지는 건가? 난간을 잡고 고개를 쑥 내밀어 본다. 늘 궁금했다. 한강에서 뛰어내리면 진짜 죽는지. 그때 담배 피러 가지 않고 화장실에 갔었더라면. 그때 그 사람 말을 흘려 들었었더라면. 그때 그 시간으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랬다면. 그때 그랬다는 그 세계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상하게도 이 기분이 익숙하다. 살아있음을 느낀다. 머리칼이 말랑말랑한 바람에 휘날린다. 이 바람, 기억난다. 입사 후 첫 회식이 끝나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혼자 걷던 길에 느꼈던 그 바람이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의 차가운 바람과 봄의 시작을 알리는 미지근한 바람이 적절히 섞여 적당한 온도로 얼굴을 만지고 지나갔던 그 바람이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다. 어이! 아저씨!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뒤돌아본다. 느리게 움직이던 자동차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창문을 열고 손을 내젓는다. 떨어져서 안 죽어. 그러니까 그냥 집에 가. 어여 가. 쓸데없는 생각 말고. 힘겹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큰 소리로 외친다. 차 안에 있는 노인의 얼굴은 그림자 때문에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오래 살아본 사람으로서 과거의 경험에서 깨달은 진실을 반드시 전달하려는 것만 같다. 노인의 차는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며 멀리 사라지고 영철은 그 뒤를 멍하니 바라본다. 카톡. 과장님, 월요일 오전에 회장님이 보고 받으시겠답니다. 바람을 뒤로하고 다리에서 내려온 영철은 현실과 도저히 타협이 되지 않는 기분으로 공사 현장에 들른다. 오늘도 광수는 안전모를 쓰고 안전화를 신고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영철은 울상을 지은 채 현장을 둘러본다. 풀이 죽은 영철의 모습을 본 광수가 물어본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술이 땡긴다. 망했어. 영철은 진짜로 망한 표정이다. 왜? 뭔데? 광수야, 나 울고 싶어. 안 되겠다. 우리 집으로 가서 술 한잔 하자. 광수는 현장 소장한테 가서 뭐라고 말을 하더니 안전모와 안전화를 벗고 노란색 나이키 운동화로 갈아 신는다. 택시를 타고 광수네 집으로 향한다. 외계 행성 같은 느낌의 롯데월드타워가 점점 가까워진다. 정말 높고 크다. 택시는 호텔 정문 같은 곳에 정차한다. 멀리서 보기만 했지 처음 와본다.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입구와는 전혀 다르다. 졸고 있는 경비 아저씨들이 아닌 대통령 경호원 같은 사람들이 서 있다. 입장권을 예매하고 들어가야 할 것만 같다. 입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따라 들어간 뒤 카드를 찍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다. 뭐지? 호텔에 사나? 집이랑 현장이 멀어서 공사비로 호텔에 사는 건가? 영철의 머리는 자꾸 이런 방향으로만 향한다. 61층을 누른다. 61은 박찬호의 등번호다. 어릴 때부터 광수는 박찬호를 좋아했다. 설마 61층? 맞아, 박찬호 등번호. 여기 살 때 일부러 고른 건 아닌데 선택할 수 있는 매물이 별로 없었어. 대화를 하는 사이 벌써 61층에 도착했다. 현관문이 보인다. 심장이 두근두근 뛴다.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가장 비싼 아파트에 오다니. 신발을 벗는다. 광수가 항상 신고 다니는 노란색 운동화가 황금 운동화로 보인다. 광수의 아내와 예전에 롯데월드에서 만난 적 있는 광현이가 나와서 인사를 한다. 들어와. 여기는 와이프. 광현이는 전에 봤었지? 안녕하세요, 아저씨. 광현은 90도로 인사한다. 영철은 애써 웃음 지으며 광현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집안을 둘러본다. 어두워서 밖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강변북로와 올림픽 대교가 보이는 것을 보니 저쪽은 한강인 것 같다. 산에 높이 올라가야 보일 것 같은 야경이 펼쳐져 있다. 거실에는 커다란 액자에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채의 낙서 같은 그림이 있다. 비싸 보인다. 광현은 창가에서 천체 망원경을 들여다보고 있었는지 인사를 하자마자 다시 돌아가서 망원경을 들여다본다. 아빠, 저기 북두칠성이 있어요.
그래? 다른 별자리도 찾아보렴. 아빠는 아저씨랑 얘기 좀 할게. 광수는 와인셀러에서 레드와인을 꺼내고 냉장고에서 식빵과 치즈를 꺼낸다. 작은 나무 도마도 꺼내더니 그 위에 치즈를 얇게 썰어 올린다. 광수야, 나 잠깐 화장실 좀 갈게. 영철은 화장실에 들어간다. 대리석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웬만한 집 안방보다 넓은 것 같다. 변기 쪽으로 가니 변기 뚜껑이 자동으로 열린다. 다이슨 헤어 드라이어도 있다. 욕조를 살펴본다. 뭔가 있다. 얼음이다. 얼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욕조에 웬 얼음이지? 손을 다 씻고 나간다. 주방으로 가는 길에 서재가 보인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발걸음이 옮겨간다. 책이 가득 차 있다. 넓은 책상에 노트북이 가지런히 올려져 있다. 가족 사진이 있다. 펜과 연필이 있다.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에 맞지 않게 낡은 연필 크기가 있다. 기억난다. 고등학교 때 광수가 쓰던 것이다. 왜 이걸 그대로 놔두고 쓰는지 모르겠다. 의자는 두툼한 검은색 가죽과 짱짱한 메쉬 소재의 조합이다. 회장님 오피스보다 더 럭셔리하다.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럭셔리하다. 영철은 최대한 침착한 척한다. 이런 곳에 자주 와본 사람처럼 보이고 싶다. 마이너스 73%는 잠시 기억에서 잊혀진다. 그 사이 광수가 스피커를 켠다. 잠시의 정적을 뚫고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2번 2악장 라르게토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 고급스러운 음악이다. 광수는 레드와인의 코르크 뚜껑을 딴다. 뽕! 소리가 난다. 고급스러운 소리다. 와인을 와인잔에 따른다. 쫄쫄쫄쫄쫄쫄 소리가 난다. 고급스러운 소리다. 잔을 살짝 부딪힌다. 쨍! 소리가 난다. 고급스러운 소리다. 광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조용히 물어본다. 무슨 일 있어? 다시 마이너스 73%가 떠오른다. 망했어. 뭐가? 누가 추천해준 주식을 샀는데 휴지 조각이 됐어. 얼마나 샀는데? 5천. 5천? 그게 얼마나 떨어졌는데? 내일이면 500원 될 것 같아. 뭐라고? 그건 사기잖아. 주식은 회사의 가치인데 회사가 500원일 리는 없잖아. 거기에 있는 볼펜만 다 합쳐도 500원은 넘겠다. 사기였던 것 같아. 그건 어떻게 사게 된 거야? 주식은 예전부터 쭉 하긴 했지. 근데 연수원에서 증권사 근무하는 사람이 신약 개발하는 회사의 내부 정보를 안다고 해서 모아둔 돈을 다 밀어 넣었는데 그게 5천이야? 어, 500만 원만 하려다가 그 돈으로 인생 역전은 어려울 것 같아서 딱히 5천을 어디 당장 쓸 데도 없고 하니까 증권사에서 일한다니까 믿었지. 아, 큰일이네. 두 남자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식빵 한 조각을 먹는다. 영철은 맛을 음미한다. 음, 이 식빵 저온 숙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내가 빵돌이잖아. 전국에 있는 식빵은 내가 다 먹어봤지. 아무튼 너는 주식하냐? 가끔 하지. 주식을 한다고? 무슨 말이야? 주식장은 매일 열리잖아. 매일 주식 앱을 들여다보는 영철은 의아하다. 2, 3년에 한 번 정도 폭락장 왔을 때만 사. 그럼 언제 팔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동네 할머니들이 지갑 들고 증권사에 가서 주식을 사기 시작할 때는 거품이 꼈으니까 팔아야 할 때라고. 근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더 오를 것 같은 기대감이 있더라도 과열되었다는 신호가 오면 그냥 팔아. 그 기대감을 낮추는 게 주식 투자의 핵심인 것 같더라고. 기대감? 기대감에는 두 종류가 있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있고, 매수하고 싶은 종목의 주가가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면 싸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이 기대감만 줄여도 최소 손해는 안 보는 것 같아. 그게 말은 쉽지. 그렇지. 지점과 고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저점과 고점은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세가 많이 훅 빠졌을 때, 그때 사면 안전마진은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뭐. 그게 다야.
미국 주식도 해? S&P 500에 묻어두고 장기로 가져가고 있어. 사실 미국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달러 보유 차원이기도 해. 달러는 기축통화이고 앞으로도 달러를 대체하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 비트코인이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다고 몇 년 전부터 떠들썩했는데 지금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였지. 만일 비트코인의 시세가 안정적으로만 갔어도 달러와 경쟁해볼 기회라도 있었을 텐데,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안전성이라는 필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거야. 부자들을 만나보면 다들 수익률이 낮더라고. 안정적인 것을 원해. 낮더라도 안정적인 것을 원하지. 그럼 주식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야? 부동산에서 가장 큰 위험은 천천히든 빨리든 그 도시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이고, 주식의 가장 큰 위험은 폭락장이나 폭등장보다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사라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 루나바이오 헬스케어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야, 영철아, 정신 차려. 영철은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세차게 흔든다. 학생 때 공부 못했던 광수가 지적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그럼 여기 들어온 것도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인가? 아, 머리 아프다. 주식 얘기는 그만하고 싶다. 그런데 네가 공사 첫날에 한 얘기 말이야. 종이에 그려진 도면은 상상 속의 그림 같아서 현실로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마치 옛날에 읽었던 책이나 네가 만들던 잡다한 것들과 비슷하다고 했었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내가 그런 말을 했었나? 음, 공사 시작한 첫날 기억력도 좋다. 광수는 와인잔을 휘휘 돌린다. 담겨있는 와인이 회전 운동을 한다. 고급스러운 회전 운동이다. 다른 애들이 참고서나 문제집 같은 거 볼 때 나만 시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책들을 봤어. 내 유일한 취미는 부모님 가게에서 안 팔리는 것들이나 못 파는 물건들 모아서 붙였다가 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다가 하면서 그런 걸로 시간 다 보내고 그랬지. 맞아, 너 그랬어. 그것들을 딱히 버리기도 아깝고 해서 가게 한쪽 구석에다가 모아뒀거든.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 뭔데? 대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사람이 와서 내가 조잡하게 만든 구석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를 사고 싶다는 거야. 사실 버리려고 둔 건데 잘 됐다 싶어서 어머니가 2만 원에 파셨어. 그런데 3개월 뒤에 신문을 봤더니 신진 작가라면서 그 사람이 인터뷰한 기사가 떡하니 있더라. 그게 뭐, 원래 예수라는 사람이었나 보네. 그 사람 데뷔작이 뭐였냐 하면 내가 만든 거에다가 페인트 칠을 한 거야. 뭐? 그건 사기 아니야? 모르겠어. 그 작품 제목이 마이너스의 연결이었어. 완전 미친놈이네. 인터뷰 내용에 영감을 얻기 위해 1년 동안 전국에 돌아다니다가 어느 골동품점에서 내 발길이 멈추었다. 라고 써 있었는데 그 다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네. 1년 동안 돌아다닌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실이라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야, 네 작품을 빼앗겼는데 뭐가 기분이 좋아? 1년 동안 본 것들 중에 내가 만든 게 제일 좋았다는 거잖아. 그거면 됐지.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있어 봤자 그냥 폐기될 게 뻔한데 가치를 창조해낼 줄 아는 누군가로 인해서 새로운 옷을 입고 세상에 빛을 봤다면 그걸로 됐어. 에휴, 그래도 그렇지. 어휴, 아깝다. 영철은 치즈를 쥐포 씹듯이 질겅질겅 씹는다. 광수는 치즈를 녹여 먹기라도 하듯이 입안에서 풍미를 느낀다. 그때 배운 게 있었어. 뭘 배워? 사기치는 거? 남의 물건에다가 색칠해서 스타로 등극하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왜 하필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에 관심을 보였고, 그걸로 어떻게 신인 작가상을 받을 수 있게 됐는지, 그게 궁금했어. 난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거든. 누가 무엇을 볼까? 누가 볼까? 무엇을 언제 쓸까? 무엇을 어디에 쓸까? 무엇을 어떻게 쓸까? 무엇을 왜 쓸까? 그 사람이 했을 법한 고민들을 해봤어.
왜 자신은 작가가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야 했는지, 혹시나 작품을 만들었다면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뭐 그런 것들. 그게 배웠다는 거야? 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만든 거고, 그 사람은 많은 생각 끝에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지. 너도 그거 만들 때 생각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지. 그런데 나는 그걸로 뭘 할 수 있을지 그 다음은 생각을 안 했던 거야. 할 줄도 몰랐고. 결국에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였어. 같은 물건이 있어도 누구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두고, 누구는 그것을 예술작품이라고 만들고, 성공하고 못하고는 그 차이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세상에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 차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목적과 목표가 있는지, 그게 가장 큰 차이 같더라고. 네가 우리 가게에 왔을 때 항상 양동이가 거실 한가운데에 있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 물 샌다고 했었지. 전에는 그 집을 지은 사람만 욕했거든. 그런데 그 미술 작가 이야기를 신문에서 본 후로는 생각이 바뀌더라고. 차라리 내가 물이 안 새는 건물을 만들어 버리자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그게 지금의 나를 이 바닥에 있게 한 거야. 영철은 이해가 가면서도 가지 않는다. 사실 시그니엘에 살게 된 계기, 즉 돈을 어떻게 많이 벌었는지가 궁금하다. 그러나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민망하다. 혹시 루나 바이오의 작전 세력? 주가만 잔뜩 올려놓고 최고점에서 싹 다 팔아치운? 영철아, 무슨 생각해? 아니야. 계속 얘기해봐.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등학교 때부터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연필로 막 그렸어. 처음에는 백지에 그려보다가 며칠 뒤에는 모는 종이를 사서 그렸지. 그린 그림들이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나 나올 법한 단순한 집 모양이더라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건축학과가 있는 대학을 들어간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나는 집을 짓고 싶다고 원하기만 했을 뿐 진짜 집을 짓는 사람은 될 수 없었을 거야. 도면은 마치 상상 속의 그림 같은데 이것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은 뭐 그런 의미야. 질문 있어. 만약에 도면을 잘못 그리면 이상한 길로 갈 수도 있잖아. 주식으로 폭삭 망한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광수한테 왜 배우고 있지? 아니야, 이건 배우는 게 아니야. 그냥 토론이야. 와인을 한 모금 마신 광수가 말한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야. 도면 그리는 게? 잘못 그릴까 봐. 아예 안 그리는 게, 뼈 맞았다. 내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그리긴 그렸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나,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일 수도 있잖아. 그런 일이 실제로 많아. 응? 많다니? 터파기 끝난 후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기초 골조 공사까지 다 끝냈는데 미세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야. 그 상태에서 건물을 올리게 되면 저층까지는 티가 안 나고 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기울어진 게 보이거든. 미관상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되지. 그럼 다시 지어야 하는 거야? 그 수평을 다시 맞출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건물이 올라간 상태라면 기울기를 보완할 설계를 다시 하면 돼. 근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꽤나 늘어나게 되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안전사고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거지. 어이가 없네. 왜 안 고치는 건데? 자존심 때문에 뭐라고? 과거에 자신이 잘못해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수정할 수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잘못된 것이 보여도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써. 그러다가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무섭다. 무섭지? 근데 건축하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 무슨 말이야?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게 드러나면 잘못했다, 내가 틀렸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온갖 변명과 핑곗거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잖아. 좀 더 크게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고치면 되는데 나는 그래도 잘 살아왔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다. 라며 합리화를 하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거지.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리고 어떤 게 잘 사는 거고 어떤 게 잘 못 사는 거야? 그건 각자의 내면이 더 잘 알지. 내면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느냐 아니면 귀를 막느냐 그 차이일 뿐이고. 돈 좀 벌었다고 잘난 척하는 것 같다. 그래도 물어보는 김에 계속 물어본다.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야. 불편함을 알면서도 계속 불편함을 안고 가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것.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거지. 불편함을 계속 안고 간다라. 예를 들면, 영철아, 이건 너를 빗대어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전에 롯데월드에 갔을 때 인당 8만 9천 원을 주고 프리미엄 티켓을 샀어. 놀이기구 10개를 줄 서지 않고 탈 수 있는 티켓이지. 1시간씩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사람 중에 과연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까? 아니면 나도 소득을 올려서 꼭 저 티켓을 사야지 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았을까? 솔직히 줄 안 서고 타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새치기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저 사람들은 돈 많다고 줄도 안 서나 하고 말이야. 그렇지.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같은 장소에서 직접적으로 비교가 되면 짜증이 날 수 있지. 하지만 돈으로 시간을 사고 편안함을 사는 이런 차이는 더 거대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벌어지고 있어. 뭔데? 부자들은 직장과 가까우면서 넓은 공간에서 살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과 멀면서 좁은 공간에서 살지. 그래, 그렇게 살고들 있지. 직장을 놀이기구라고 생각해봐. 영철은 잠시 생각에 잠긴다. 부자들은 놀이기구에서 줄을 안 서고 시간을 아끼듯이 직장도 가까운 곳에 살면서 시간을 아낀다. 내가 이해하는 그거 맞지? 맞아. 넌 똑똑하니까. 내가 아까 불만만 많은 사람은 잘못 살고 있다고 했잖아. 불만만 많다는 것은 싫은 것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고 반대로 불만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완전 다른 길을 걷게 되지. 불만, 불만족, 그런 것 같은 것들 그냥 두고 사느냐? 아니면 또 내가 조금씩 고치면서 만족스럽게 고칠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실제로 고쳐보느냐? 뭐 그런 갈림길 같은 거? 불만만 많은 사람과 불만을 고쳐보려는 사람. 영철은 한숨을 푹 내쉰다. 귀찮기도 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회사 끝나면 피곤해서 쓰러지기 바쁜데 뭘 하란 말인지. 광수와 영철은 와인잔을 들고 창가로 간다. 자세히 창밖을 보니 굽이치는 한강이 길게 펼쳐져 있다. 한 마리의 청룡 같다. 영철은 가까이서부터 저 멀리까지 보이는 수많은 집들 중에 내 집은 없다는 게 허탈하기만 하다. 사실 얼마 전부터 전세금 올려달라는 압박에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지 고민도 했다. 이 사실을 광수에게 물어볼까 말까. 마지막 자존심인데 여기 사는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의 속사정에 공감해 주기나 할까? 와인잔에 남아있던 검붉은 액체를 쭉 마신다. 광수야, 사실 나 전세 살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집 사야 될까? 광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다. 혹시나 승리의 미소나 무시의 비웃음이라도 있으면 어쩔까 걱정했지만 너무 담담해서 맥이 빠지는 기분이다. 내 집 한 채는 있는 게 좋지. 집 한 채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 반대로 생각해보면 부자 중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네. 부자들은 다 자기 집이 있네. 휴. 영철은 와인을 한 모금 마신다. 어느새 알딸딸해졌다. 창에 비친 광수를 보며 말한다. 나 말이야, 그 세계로 가고 싶어. 그 세계? 음, 그때 그랬으면이라는 세계. 무슨 말이야? 그때 그랬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때 그랬으면 지금의 나와는 다른 내가 되어 있을 텐데, 뭐 그런 일종의 후회이기도 하고, 상상이자 망상이기도 하고. 누구나 그런 상상을 하잖아. 그렇긴 하지. 가보지 않은 길이니 긍정적인 부분만 보이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현실과 타협하면서 가장 익숙한 선택만 해온 것에 대한 미련일 수도 있고 말이야. 한동안 광수와 영철은 창밖을 바라본다. 영철은 집에 도착한다. 늦은 시간인데 아내와 영현은 안 자고 있다. 영현아, 아빠 왔다. 네, 아빠 다녀오셨어요? 영철은 재킷을 벗고 소파에 털썩 앉는다. 엉덩이가 소파 쪽으로 쑥 빨려 들어간다. 주변의 공기를 깊게 빨아들였다가 길게 훅 내쉰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다. 유난히 동그랗고 밝다. 영현아, 저 달에는 누가 살까? 에이, 달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아빠도 저기에는 아무도 안 사는 줄 알았는데 아빠 친구가 살고 있어. 네? 영철은 달 쪽으로 팔을 쭉 뻗어본다. 닿을 수 있을까? 영현은 영철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초등학생인 영현에게도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오늘은 62쪽까지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책 읽어주는 불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